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신의용 교수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 2021년 대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입문 강의에서 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기본서를 가지고 제대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기본서 다 받으셨을 텐데요. 기본서 이제 14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뒤에 가면 몇 페이지입니까? 그렇죠. 36페이지 정도까지. 요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험과는 딱 떨어지는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뒤에 가면서 이제 한두 번씩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민법 총칙에 보면은 뭐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다라고 하는 건 민사거래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을 그냥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다. 항상 법을 나눌 때는 공법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 의미의 무슨 법, 형식적 의미의 무슨 법이라고 할 때 그 실질적 의미의 무슨 법이다라고 하는 건 형식적 의미의 민법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형식적 의미의 어떤 법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 의미의 어떤 법이다라고 하는 건 법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법전뿐만 아니라 해당 법률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다른 법들도 다 실질적 의미의 무슨 법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민법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민법은 민사거래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을 다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런 정도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더 깊이 뭐 이익설 이런 거 이거 잘못하면 시험 범위도 아닌 건데 여기에 매몰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공법이 있고 사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공법은 국가가 국민을 규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다. 우리 입문 강의 때 나와 있지요. 그래서 이거는 공법, 법률 규정이 가장 중요하지만 사법의 경우에는 개인적 거래관계에 적용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래서 개인적 거래관계에 적용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해서 당사자의 자유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의사표시가 필요한 것이다. 자, 민법 중에 이제 우리 민법은 일반사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입문 강의 때 다 한 것들이죠.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관계에, 모든 거래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실체법이다라고 하는 건, 이 실체법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그 매매계약으로 인해서 매수인은 어떤 권리와 어떤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 이 민법에 다 적어 놓은 거죠. 이거하고 대비되는 말이 이제 절차법인데, 절차법은 소송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실체법에 의해서 생긴 권리를 침해당했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구제를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걸 정해놓은 법이 절차법이라고 하고, 민법은 각종 법률 행위에 따라서, 계약관계에 따라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가 어떠한 내용으로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정해놓은 법이다.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민법전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민법의 법원이다라고 해서 민법의 법원은 뭐냐? 여기서 법원이다라고 하는 건 한자로 제가 입문 강의 때 한 걸 좀 보셔야 됩니다. 법법자에다가 근원원자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존재 형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자, 민사에 관하여라고 하는 건 민사거래관계, 개인 재산을 거래하다가 분쟁이 생기면 제일 먼저 법률 규정에 따르고,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따르고, 두 번째요. 여기 법이란 말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법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관습법도 법입니다. 그런데 관습법마저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리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조리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물의 근본 이치다, 자연의 섭리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우리 민법과 관련돼서 조리다 그러면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 이런 정도 개념이고, 이걸 왜 공부하느냐? 우리 시험범위 아닌데 이걸 왜 우리 책에 넣어놨느냐? 그래요. 우리 민사거래하면서 혹시 앞으로 무슨 소송이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뒤에 가면 계약 해석할 때 관습법하고 사실인 관습이 한번 등장합니다. 네, 거기서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도 법이구나라고 하는 개념 정도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이다라고 하는 건 재판소로서 그 법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법 제1조의 의미 너무 깊이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지금 법원은 우리 16, 17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로 바로 넘어갈게요. 여기 내용을 너무 깊이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습법이다라고 하는 건 뭐 자연법이니 뭐 이런 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관습법이다라고 하는 건 일종의 법이다. 여기서 법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관습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관습법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오래된 관행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시행이 되죠. 그럼 그걸 관행 또는 사실인 관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일반 대중들로부터 이거는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면 이 확신에 의해서 이때부터 법이 되는 거죠. 법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건 위반을 해보면 알아요. 위반하게 되면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 형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겠지만 민법을 위반하게 되면 바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는 법이 되기 전에 이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는데 관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다가 실존하는 관습이다라고 해서 사실인 관습이다 이런 얘기를 갖다 붙이긴 하죠. 그래서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제 관습도 악습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폐습 이런 것들이요. 그런 걸 제외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사실인 관습이란 말을 쓰기는 합니다. 사실인 관습이고 그러면 여기서 법이 아니고 여기는 법이다 그런 얘기죠. 위반하게 되면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지만 사실인 관습을 위반했다. 그러면 도덕적 비난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손해배상의 문제까지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이 사법관계는 언제나 절대적으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외도 물론 있긴 있지만 기본적인 법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고 관습법은 법이다. 그렇죠? 관습법, 그 다음에 관습과 관습법은 두 글자, 세 글자 아닙니까? 뭐가 하나 더 붙었습니까? 법이 하나 더 붙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거 이제 개념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습하고 관습법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실인 관습은 사회 관행에 의해서 발생한 사회생활 규범이다. 그래서 관습법과 발생 근거는 똑같다. 하지만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 아직 법적 확신을 받지 못한 걸 사실인 관습. 그래서 단순한 관행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험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에요. 뒤에 가면 법률행위 해석 기준을 따질 때 사실인 관습이 한번 나옵니다. 그때도 그냥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고 관습법은 법이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알아두셔도 충분합니다. 자, 관습법의 성립 시기라고 해서 제가 아까 사회 구성원들의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일반 대중들의 법적인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한 말씀을 드렸죠. 이때 관습법이 된다. 이것도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을 구분해서 관습법은 법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몇 번 강조를 드렸죠. 관습법은 법이다. 그러면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실인 관습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누군가가 위반 행위를 했는데 한쪽에서는 사실인 관습이 위반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못 해주겠다라고 하고 상대방 쪽에서는 네가 위반한 건 관습법이니까 손해배상을 좀 해줘라. 이런 분쟁이 생기면 결국은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소송으로 가면 법원에서 법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는 건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모든 법을 법원에서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한다. 이런 법리가 적용이 되는 거고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다만 사회적으로 고정된 사실인 관습은 일종의 경험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정도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관습법은 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법원에서 모를 때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는 것이되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할 수도 있고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만 그냥 구분하셔도 우리 시험과 관련돼서는 충분히 대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정도면 완벽한 대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문법에 대한 관습법이 효력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 제1조에서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성문법이 있으면 성문법을 적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성문법이 없을 때 관습법을 한다라고 하는 순서 정도만 1번, 2번 차이가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판례에 의해서 확인된 관습법이다라고 해서 요거는 뒤에 가면은 관습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 관습법상 물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관습법상 물권. 자, 우리 판례에 의해서 확인된 관습법이
이 명인 방법 사실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동산의 양도담보 이런 정도 5개 정도예요. 5개 정도인데 지금 명의신탁이다라고 하는 건 관행이지 판례가 이걸 확인을 해줬다라고 하는데 조금 다툼이 있어요. 우리 책을 이제 쓰신 교수님은 명의신탁도 판례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 아니냐라고 하는데 반대 이론도 많이 있지만 요 5개 명인방법하고 요 5개는요 확실하게 판례가 인정해줬다라고 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이 중에서 우리 뒤에 가서 우리 시험에 필요한 게 있어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거는 관습법상 물권이라고 하고 분묘기지권도 관습법상 물권이라고 하고 또 우리 동산의 양도담보권도 관습법에 의해서 창설된 물권이다라고 하는 거 물권법에서 한 번 더 공부할 겁니다. 아 여기는 한 5개 내지 6개 정도가 있대더라. 근데 5개는 확정적이다. 그 중에서 관습법상 물권은 3개가 있댄다라고 하는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조리의 법원성 인정 여부 이거 따지지 않으셔도 관계없습니다. 조리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민법 제1조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했으니까 당연히 법원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다수설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요. 그 판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이제 권리 이 부분이 나오는데 자, 우리 민법의 구성을 먼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민법은 재산법이에요. 사인과 사인이 재산을 거래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 재산법인데 그 재산은 전 세계 어디나 물건에 대한 권리인 물권과 사람에 대한 청구권인 채권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리고 이 재산을 가진 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재산을 승계받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종한 가족들이 승계를 받아요. 그래서 가족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가족은 어떤 자들이 친족에 해당하고 어떤 자들이 상속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친족권, 상속권이다라고 하는 권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민법은 재산권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도 권리가 나와 있고 여기도 권리가 나와 있고 여기도 지금 숨어 있지만 권리라고 하는 것들이 다 숨어 있어요. 이 공통점, 여기서 얘기하는 공통점들을 한꺼번에 뽑아 놓은 게 뭐죠? 그게 총칙인 거예요. 그 민법 총칙은요, 그 내용이 권리라고 하는 게 그 핵심인 거죠. 그런데 조금 아까 우리 1조에서 봤듯이 민사와 관련돼서 소송이 되면 뭘 근거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통칙적인 개념을 2개 뒀어요. 그래서 민법 제1조와 민법 제2조를 통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통칙은 재산법에도 적용이 되고 가족법에도 다 적용이 되는데 자, 재산관계에서 소송을 할 때도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 가족법에 관해서도 소송을 할 때도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하는 거고 민법 제2조는 어떠한 권리든지 권리를 행사할 때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 되고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통칙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권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권리를 배우기 위해서 권리는 뭐냐라고 하는 것과 의무는 뭐냐라고 하는 걸 공부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법이 인정한 힘을 권리라고 하고 의무는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서 반드시 따르는 법적 의무다. 자, 여기는 여러분 부담 가질 거 없이 잘 듣고 그냥 이해만 하셔도 됩니다. 암기할 것도 없고 뒤에 가서 계속해서 얘기할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담 가질 거 전혀 없습니다. 가볍게 그냥 들으십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그 권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권리가 뭐냐라고 하는 거하고 또 권리, 의무 등을 갖게 되면은 일정한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여기서 법률 관계다라고 하는 건 권리, 의무 관계다라는 얘기예요.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서 서로 간에 이익이 생기고 또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의무가 생기고 이런 관계를 법률 관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법률 관계는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할 때 법률 규정 아니면 법률 행위에 의해서 권리 의무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전체의 과정을 법률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핵심이 뭐냐? 법률 행위에 의하든 법률 규정에 의하든 결국은 권리 의무가 발생, 변경, 소멸한다. 그런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권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법에는 구체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 권리의 주체는 어떤 자들이고 권리 행사의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권리의 객체는 어떤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권리가 어떤 경우에 발생, 변경, 소멸한다라고 해서 권리의 변동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는 여기서부터인 거예요. 권리의 변동 여기서 우리 10문제 정도가 나오죠. 여기도 권리의 변동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을 하죠. 그 중에서도 법률 규정은 빼고 법률 행위만이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여기 민법 제103조부터 시작해서 154조까지 51개, 52개인가요? 52개 중 쉬운 2개의 법조문이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공부하고 지금 첫 시간은 이 부분을 개략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과 관련된 부분만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법률 관계는 다른 말로 권리 의무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관계다라고 하는 건 권리 의무 관계다 이렇게 그냥 기억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인간 관계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람이 사회를 살아나갈 때 반드시 권리 의무만 있는 건 아니죠. 권리 의무 관계 이외의 인간 관계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권리 의무 관계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지켜줘야 도덕적 비난을 받지 않는 그런 관계다라고 해서 민법에서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는 관계다. 그래서 호의관계도 특별히 필요 없습니다. 호의관계는 비 오는 날 길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 비를 맞고 있으면 지나가다가 자동차를 가지고 지나가다가 차를 잠깐씩 이렇게 대가 없이 공짜로 차를 이렇게 태워주고 뭐 그런 관계를 우리 호의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우리 권리 의무를 다시 들어가세요. 뭐 권리는 뭐냐? 의사설, 이익설 이런 학설 같은 거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요. 특별히 필요 없습니다.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중에서 권능이라고 하는 게 있죠. 권능이라고 하는 건 권리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개개의 구성 요소들을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 인문 과정에서 많이 봤죠.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물건의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 그러니까 권리를 구성하고 있는 세부적인 구성 요소들을 그냥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권한이다라고 하는 건 특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자격.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법률 행위를 하죠. 그때 갑의 대리인 을이 왔습니다라고 표시를 하고 타인과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내지는 자격을 우린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권원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행위, 특정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이걸 권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한 번씩 나올 겁니다. 이 용어가 이렇게 나올 거고 그걸 이제 적응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럼 의무는 뭐냐? 의무는 특정한 행위 또는 특정한 행위 하지 말아야 될 법적 구속이다. 그러니까 의무는 다른 말로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서 부과되는 법적인 제한이다. 법적인 부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래서 100의 권리가 있으면 100의 의무도 존재할 수 있다. 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리 의무 관계는 여기 있는 이 권리 의무 관계, 권리와 의무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하는 정도만 그냥 이해하시고 여기 있는 내용들 뭐 공고 의무, 등기 의무 이거 다 우리 시험 범위 아니거든요. 뒤에 가면 감독 의무도 우리 시험 범위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되고요. 권리의 종류다라고 하는 건 뭐 지배권, 절대권이다라고 하는데 이 물권이 그래요. 물권이 지배권이면서 절대권이다. 지배권이라고 하는 건 우리 물권 쪽에서도 공부하겠지만 권리의 주체인 인이 권리의 주체는 누구냐 아직 얘기 안 했는데 인이란 얘기죠. 인은 사람을 의미하는 자연인과 법인을 의미하는 법인 이렇게 나눠지고요. 권리의 객체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 될 테고요. 일정한 권리도 있어요. 물권의 객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과 일정한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 채권의 객체는 채무자의 급부죠. 채무자의 급부가 채권의 객체가 된다라고 해서 권리의 객체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래서 권리의 종류 중에서 절대권, 지배권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절대권, 지배권, 그 다음에 대세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대인권, 상대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대인권, 상대권이다. 그래서 청구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럼 뭐 지배권의 효력이 뭐냐라고 하는데 지배권의 효력이다라고 하는 건 물권 쪽에서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크게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청구권이다, 상대권이다, 채권, 대체적으로 채권을 의미한다.
라고 해서 부양 청구권, 부양해 주세요. 부부간의 동거 청구권, 같이 동거합시다. 뭐 이런 정도고, 상속권. 여기 보면은 어디에도 우리 시험범위 들어가는 거 없죠. 청구권은 물권이나 채권이나 친족권 등과 같이 실질적인 권리를 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물권을 가진 자는 물권적 청구권, 채권을 가진 자는 채권적 청구권, 친족 상속 관계에 있어서 친족 관계에 있다, 상속 관계에 있다, 가족권이 생기는 거죠. 가족법상 청구권 등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하죠. 자, 그런 정도 보시고 형성권이다 라고 하는 거, 요거 지금 형성권은요, 대체적으로 표의자가 일방적으로 의사 표시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표시하게 되면 얘가 원했던 대로 법률 효과가 그냥 생기는 겁니다. 이게 형성권이다. 좀 재밌는 권리긴 해요. 둘이 법률 관계하면서 일방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의사 표시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거는 단독행위를 구성을 하는데, 이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그래서 뒤에 가면 법률행위 쪽에서 암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 요거는 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동의, 철회, 취소, 해제, 그 다음에 해지, 면제, 추인, 상계, 이런 정도 8개만 알면 옛날에 사법시험, 저 공부할 때 사법시험도 다 커버가 될 정도예요. 그래서 앞글자 같고, 동철이가 취해서 좀 지저분하죠. 지면에 추상화 그린다라고 해서 혼자서 추상화 그리러 갈 때 혼자서 가야 되겠죠. 느낌이 좀 안 좋긴 합니다. 좀 지저분하긴 한데, 이런 것들이 주로 단독행위로서 형성권이다. 이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지, 그 다음에 약혼 해제권, 이거 우리 시험범위 아니죠. 그 다음에 매매 일방 예약의 완결권이다. 이것도 형성권이긴 맞아요. 형성권은 맞는데, 요거는 그 매매 쪽에서 나오는 내용이지 별도로 단독행위로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거는 유유제포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점유권 등의 포기다. 이건 뒤에 가서 한 번 더 강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 청구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뭐 형성권인 것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항변권. 항변권은 누군가가 나에게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나는 줄 거 없어요. 아니면 동시에 이행합시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항변권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권리를 행사했을 때 이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권리의 기타 분류라고 해서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도 전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된 권리, 종된 권리라고 하는데, 이 주된 권리, 종된 권리는 뒤에 가면 우리 저당권 쪽에서 많이 나오긴 하니까 잠깐만 보면은요, 을이 갑에게 2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빌려줬다. 그런데 변제 기일에 갑이 변제할지 안 할지 불안하니까 갑으로부터 야, 너 담보 하나 제공해. 그래서 나한테 저당권 설정해줘 라고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계약이 2개인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기로 하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다. 금전을 빌리기로 하는 계약,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계약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얘는 채권이 피담보 채권, 저당권이 있는 채권이다. 그 다음에 이걸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저당권을 설정한 이유는 돈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된 권리고 이게 종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된 권리, 종된 권리라고 얘기하고,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권리 행사 의무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해야 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민법 통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뭐 여기 뭐 일반 조항이다. 이런 것까지 우리 시험에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예,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고요. 뭐 신의 측의 파생 원칙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시험에서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한테 손가락질 받는 식으로 권리 행사하지 마라.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이건 충분합니다. 예. 그다음에 권리의 주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의 주체.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자연인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해서 권리 능력을 갖는다는 얘기고요. 자, 민법상 능력은 권리 능력도 있고 의사 능력도 있는데 이 의사 능력은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능력은 아닌 거예요. 민법에 이건 명시 규정은 없어요. 명시 규정은 없는데 우리 판례든 또는 다수설의 학자들은 의사 무능력자들이 한 법률 행위는 무효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 의사 능력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법상 능력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여기는 그냥 편의상 이렇게 갖다 집어넣은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책임 능력, 자기가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그 책임을 즉 처벌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얘기하고요. 행위 능력이다라고 하는 건 혼자서 완전하고도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내지는 지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행위 능력을 가진 자다라고 하면 보통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는 자다라고 해서 성년자가 되면 행위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성년자들 중에서도 일정한 법원의 심판을 받으면 제한 능력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무능력자다라고 하는 건 이미 용어가 없어졌습니다. 무능력자는 이제 제한 능력자다라고 해서 무를 제한으로 좀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정도. 그리고 제한 능력자 제도의 취지, 무효와 취소의 이중에는 무효 취소 쪽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제한 능력자는 먼저 미성년자가 있고요. 미성년자는 어린애들 얘기하는 겁니다. 법률 행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정 대리인, 즉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고요. 자, 그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나오죠. 앞에 여기 피한정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그냥 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다. 그다음에 나오는 게 피성년 후견이 나올 텐데요. 피성년 후견이 지나갔나 봅니다. 미성년 다음에 바로 피한정 후견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이 나올 거예요. 피성년 후견인. 원래 우리 법조문에는 피성년 후견인이 먼저인데 여기는 이제 나중에 뒀네요.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 다 법원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자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부족해도 법원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후견 심판은 특정 후견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피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의 심판을 받으면 피특정 후견인이 되는데, 이 피특정 후견인은 특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특정 후견은 개시 심판이란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후견 심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정 후견 심판을 받았어도 얘는 제한 능력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권리 주체는 법인이 있죠. 법인은 법에 의해서 사람처럼 취급되는 집단이다라고 해서 법인이다. 사람처럼 취급이 되는 이유가 뭐냐? 권리 능력을 갖고 일정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법인은 상법상의 영리법인이 있고 우리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이 있는데, 우리 상법상 영리법인은 상법에서 공부하고 민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을 얘기하는데, 권리 능력을 얘기할 때 여기서 권리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상법상 법인이든 민법상 법인이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냥 상법상 법인이든 민법상 법인이든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권리의 주체를 얘기할 때 우리 민법에서 다룰 때는 그냥 다 똑같이 다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단과 조합의 구분, 이거 법인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하는 정도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 첫 수업은 지금 30 몇 페이지까지죠? 36페이지까지죠. 36페이지까지는 이렇게 해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37페이지 권리의 변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시간 수고하셨습니다.